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월 시장이 정말 한국 시장이 겁나게 올라갔는데 그죠? 네. 2월 초 들어오면서 지금 급격한 변동성에 지금 노출이 된 상황인데요. 예. 오늘 뭐 방송하는 날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2월 첫 거래일 시장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시장 조정 흐름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짐이 좀 나타났고 네. 주식시장이 이제 그 케빈 월시 그 연준 의장 후보가 이제 지명되면서 특히 이제 뭐 은값 금값 폭락했고 오늘 그렇죠. 뭐 은선물을 레버리지는 한가가 들어가고 6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세를 증시 자체가 이런 약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리스크오프가 발생했다 볼 수 있겠고요. 케빈 월시가 가진 그런 매파적 분석과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성 이걸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금리 인하를 옹호하는 비둘기처럼 지금 뭔가 변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실상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과거 행보라든가 철학을 봤을 때는 음. 이게 이게 반드시 비둘기가 아니다. 뭐 그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케빈 월시 같은 경우에 한창 그때 그 연준 이사로 재임했던 시절에 2006년, 11년 뭐 이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에서 되게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이분은. 그래서 양정화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하고선 그러고 나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네 어떤 임무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위해서 뭐 케빈 워시를 이제 뭐 지명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케빈 워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더 유명하다는 말이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인데 그럼 케빈 씨가 와가지고 뭐 큐티하고 뭐 금리 올리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다시 임명 안 했겠죠. 근데 네. 이제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죠? 이 네. 태도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네, 그러니까 그죠? 이제 케빈 워시가 하려고 하는 네. 거는 그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이 금리에 비해서 더 많다는 거죠. 6조 6천억 달러인가 뭐 이런데 이게 더 많으니까 금리를 낮추더라도 동시에 대체도표를 빠르게 큐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뭐 주식 시장이라든가 금은 이런 거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래서 이제 거기에 우려가 있고 또 하나가 그 연준은 그동안 계속 미리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속 예고해지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케빈 워시가 이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줘야 시장이 예측 불가능해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케빈 워시니까 이걸 굉장히 시장에서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그 사람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케빈 워시가 딱 연준 의장이 될 경우에 예측이 어려우니까 그럼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참여 워시 자체가 금리는 낮추고 싶어하지만 또 통화량은 줄이고 싶어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싫어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워시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뭐 그런 금리 인하 기대보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숨기고 있는 유동성 회수라는 대체대표 축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저는 그건 상황입니다. 아직은 잘 몰라서 불확실성이라고 봐요. 사실은 지금 독특한 상황 물론 이제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렇죠. 트럼프 있을 때까지는 사실은 시장에서 막 과거의 매파적인 성향들로 그렇게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보자는 거지만 조금 더 확인할 측면이 있지 않나. 지금 매파라고 몰아붙이는 건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 이태일에서 지금 아까 과민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예, 예.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어차피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네. 과열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빌미가 된 거고 차익 매물도 그래서 발생한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코스닥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과열이 좀 식어가는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월 23일에 정부가 코스닥 3천 시대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사실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거의 데드라인을 선고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의 이제 그래서 공매도들이 항복이 유도가 됐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시장을 그 포머성 패시브 스퀴즈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코스피 5천에서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들이 정부가 3천 얘기를 하니까 5천 달성했으니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머성으로 코스닥을 사긴 사는데 종목을 거리기 어려운 거예요. 종목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퍼 그렇죠. 7,100짜리 사기도 그렇고 하니까 시총순으로 패시브로 그냥 사는 거죠. 지수를 사버린 겁니다. ETF로 지수를 사니까 그러면 그 지수가 그 LP 그 증권사 LP의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금융 투자 매수로 잡히는 거죠. 네, ETF도 그렇고. 네, ETF에 그런 식으로 LP가 기기적으로 현물을 주식을 매수하면서 이게 그 기관 그 금융 투자 잡히지만 실상은 다 개인들 자금이었던 거고 이게 다 그러면 이제 패시브가 자금이 되면서 인덱스 펀드 비중으로 위주로 다 매수가 되다 보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또 공매도 많으니까 쇼스퀴즈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까지 금요일 오전장까지 대략 발생을 하다가 이게 대부분 이게 반대로 그러면 이게 그 어떤 실체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수만 올린 거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는 계속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서 그 30일 날 갑자기 막판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정문발 모멘텀과 기계적 수급이 만든 신기루가 이제 그 현실의 벽에서 무너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면은 모두 다 올라갈 거라는 게 그런 불패론이 깨진 겁니다. 에이벨바이오라든가 HLB의 악재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그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어떤 그동안의 그 수급으로 밀려 올린 산이 앞으로 이제 수급이 빠지게 되면 수급 절벽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지금 직면한 거고, 오늘부터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겠냐 우려를 했는데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다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수급 자체를 보면은 외국인이 리스크 오프로 한국 그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현금화하기 좋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위주로 국내층을 매도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선물과 현물 간의 백오데이션 상태라서 싼 선물을 사고 비싼 현물을 파는 그런 금융 투자의 매매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수가 밀렸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막판에 급락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막판에 들어간 물량은.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물리면 매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 정도 빠져 했을 때는 버티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시 오전장 오후장 좀 넘어갈 때만 해도 코스닥에서 금융 투자 매도가 2천억이 안 됐다가 막판에 갑자기 시장이 더 밀리면서 4천억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급이 다 각기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간 매수라고 믿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우군이 아닌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좀 매수를 했지만 반대로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매도했을 때는 이게 즉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패시브 스퀴즈 상황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게 금요일 날 어떤 시그널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나오겠지만 아직은 좀 버틴다. 그동안 금융 투자를 통한 패시브 자금들은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이벨바이오,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림이 했는데, 그런 1월 30일자 기준으로 에이벨바이오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이게 이제 무조건 간다라는 이 환상이 깨져버린 거고, 그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온 물량들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확 깨진 것보다 네. 자금 매도에도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이제 금요일 전까지만 해도 주식이 없는 소외되는 두려움 포머란 말이에요. 그죠? 시장에 대한 포머, 반도체에 대한 포머, 이제 코스닥에 대한 포머였는데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수급상.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기다리던 조정이 오면 조정은 기회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네. 가치 투자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거는 레버리지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면 같이 겹쳐서 올라가는 건데, 반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수급이 밀어올린 산은 수급이 빠질 때 절벽이 된다니까요. 이거는 수급으로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실체가 없단 말이죠. 사실상 어떤 펀더멘탈의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건 경고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방송하시는 분들이 코스닥 3천 간다 막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것들을 좀 계속 경고음을 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지난주부터 이어서 코스닥에 대한 이 급등에 대한 경고음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가 억지로 샀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가 ETF를 살 때 억지로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지금 해지가 발생하면서 매수를 강력하게 했는데, 문제는 개인들이 ETF 팔 때는 이게 반대로 시장에 가장 매물이 쏟아진다는 거죠. 1월 25일에 하루에 개인이 ETF로 5,952억을 순매수를 했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사이드카 발생했어요. 기계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 단기적으로 만들어낸 포머가 만들어낸 수급에 의해서 네. 사실은 변동성이 생긴 거. 수급 요인이죠. 사실 코스닥이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수급 요인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그 충격 때문에 변동성이 생긴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그 공통점을 예. 보면은, 그러니까 금융투자 매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150 내 금융투자 비중 코스닥 150 내 비중이 높으면서 금투 물량이 많이 있는 종목들은 자칫하다 2월 한 중순까지는 이거 매도 폭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일단 패시브 자금의 가장 큰 통로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에코프로 BM이 이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단기 급락이 좀 투가 나온 이유도 있고 바이오 섹터에서는 ABL 바이오가 가장 컸고 그리고 HLB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많이 갖고 있는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펩트론 이런 이제 그 1월 달에 많이 급등했던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이제 악재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악재 되게 민감해요. 지금 이 수급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호재 뉴스가 어떤 그 재료가 소멸됐을 경우에는 금융 수사 매도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 네. 로봇 쪽에서는 지금 레이버 로보틱스가 시총 대비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자꾸 급등이 나와요. 빠질 때도 매도 물량 크지 않게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그 섹터 그 시가점의 상위 종목들을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익이 났으면 좀 챙기실 때가 됐습니다. 네, 사실 저도 금요일 날부터는 좀 수익을 좀 챙겨라. 그리고 오늘도 좀 현금 비중 늘리고 왔거든요, 장중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숏 커버링 이런 것들이 네. 거의 마무리된 게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매도 이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LP 포지션 청산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그런 급락세가 뭐 상상 이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2월달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무지성 패시브 자금이 빠진 자리에는 이제 실적이 받쳐지는 종목들 위주로 좀 어떤 포스를 구성할 수 있고 1월 자칫하다가 1월달 급등한 것들을 전부 반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래서 이를 되게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대형주도 그래. 코스닥은 그렇다 치고 대형주는 그래도 실적 기반으로 이 버팀목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닥과 코스닥 하락의 성향이 달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코스피에 특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빠진 이유는 그 케빈 러시로 인한 네, 외국인 글로벌 드라마. 시장에 리스크 오프가 발생해서 가장 현금화하기 좋은 유동성이 풍부한 국내 시장,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를 한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뭐 JP 모건스탠인가요? 어디서 JP 모건이죠. 그 삼성하이닉스 합계 영업이 올해 뭐 460조인가 뭐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단순하게 주식 시장에 대한 리스크 오프다는 거고 또 하나 2차 전지 쪽에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그 23년도 7월 26일에 2차 전지 섹터가 쇼트킥이 터지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에코프로가 당시에 이제 150만 원에 넘어가는 상황도 벌어지고 뭐 에코프로 BM, 포스콜딩스, 포스피체 등등 2차 전지 섹터 전부 다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24년도 당시에는 27년부터 2030년까지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뭐 연 30에서 50% 막 성장하는 거를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캐즘이 좀 아직은 장기화되고 있고 보조금 정책의 변화가 되면서 성장의 기울기가 확 떨어진 건 사실이란 말이죠.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차 시장 역성장이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코스닥 상위 종목들 에코프로 BM이 급등이 나왔던 거는 말 그대로 지수 견인용으로 수급 왜곡되면서 급등한 것이고 그리고 23년 7월 달에도 공매도가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하면서 비자발적 자발적 판매수가 유입됐지만은 사실 그렇게 쇼스퀴즈가 터지면서도 시장에 대한 그 2차 전지 섹터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장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위한 공매도 항복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정부의 코스닥 3천 발원 그러면서 이 개인의 ETF가 매수가 되고 LP의 금융투자의 기계적인 현물 매수가 일어나면서 강제 쇼스퀴즈가 유발된 거거든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어떤 심리적인 그 압박 수급 랠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포머성 패시브 스퀴즈라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끊기면은 수급 절벽에 직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23년 될 때는 뭐 기대감도 있고 실적 부진에도 성장통으로 취급했지만 이제는 실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글로벌 방금 말씀드린 이 수급이 끊겼을 경우에 요거는 앞으로 패닉셀리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지지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고 2차 전지 섹터가 본격적으로 가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익의 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동률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가동률 자체가 40에서 50% 수준인데 앞으로 7, 80%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재고도 소진되고 현금으로부터 회복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니켈 가격이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P는 올라가지만 Q가 안 올라가는데 PQ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 본격적으로 진짜 상승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수급으로 사실 만들어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수급상 요인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이번에 이제 2차 전지의 뭐 수급 요인 말고 이제 섹터 요인으로 그죠? 이제 업황에 관한 얘기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 사실은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요인도 크지만 주가는 수급에만 가는 건 아니고 수급 실적 뭐 심리 다 가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를 이제 어떤 모멘텀이나 기대로 봐주면 최근에 올라온 것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모멘텀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EV는 어렵다. ESS는 좀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붙은 건데 로봇이 2차 전지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봇만 붙은 게 아니라 전고체랑 같이 붙은 거예요. 전고체 그렇죠. 배터리랑 이렇게 네. 같이 붙은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세는 정부의 코스닥 3,000에 의한 거지만 바닥에서 그러니까 그 10월달 급등 조정 그리고 다시 그 추가 상승 나올 때 2차 상승 그 나올 때는 그 이때 이동채 회장이 그 전고체 배터리 승부를 하겠다.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제 코프로비의 연구동 방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뭐 제2의 도약을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삼성 SDI가 그날 급등을 하면서 알려진 게 현대차와 삼성 SDI 간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그 전용 그 고성능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서로 간에 그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앞으로 장기당 구동이라든가 에너지 밀도 이런 것도 출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맞아지면서 전에 이제 ESS로 인해서 그러니까 AI 때문에 ESS 배터리 많이 필요하다 이 모멘텀을 한번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그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합을 하면서 이게 테마로 발생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력하게 뭐 올라갔죠. 뭐 이수 스페이스 케믹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그렇죠. 예. 이게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실적에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되게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 실적과의 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상향 요인입니다. 그렇죠. 그 밸류에이션 상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온 거고 그래서 로봇과 전고체라는 고부가치에 대해서 고부가치 시장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그룹과 삼성 SDI가 그 로봇 배터리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거는 일단은 이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가장 이제 어떤 킬러 앱이라는 것이 이번엔 그 시장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높지만은 가격 민감도도 전기차에 비해서는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용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는 용량을 크게 들어가니까 너무 비쌀 수 문제가 되는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가격 부담이 있지만 로봇 시장에서는 최적의 도입할 수 있는 배터리가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단 삼성 SDI랑 현대차와의 이런 합작은 그러니까 로봇 전용 배터리에 대한 표준화, 선점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로봇 프리미엄을 2002 섹터가 좀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당화되는 거고 27년도에 상용화 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차와 삼성 SD 간의 만남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좀 더 그러면은 그 어떤 실적 비즈니스로 격상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초기 시장 자체를 삼성 SDI와 특히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자각을 하면서 미래 표준을 주도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정확히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가 비즈니스 가치로 변환하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 원래 뭐 세일사 중에서는 삼성 SDI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고치를 제일 열심히 했었고요, 그죠? 예. 그러나 사실은 EV 쪽에서는 뭐 얘기는 많았는데 뭔가 사실은 상용화돼서 나온 건 없어요. 이게 뭐 값이 비싸서인지 그랬는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현대차는 사실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전고체 개발 이런 걸 좀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차와 삼성 SDI가 손을 잡았다, 그죠? 네, 같이 하는 그리고 거죠. 둘이 전고체 어떤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 네. 그러면 이제 두 회사가 손을 맞잡음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는 어떤 것들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표준을 만들 수 있죠. 거기다 시장 선점과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28년도에 3만 대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거기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다른 그 휴머노이드 보급되는 곳에 다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2030년도에 전체 배터리 시장의 한 0.3%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어떤 실적으로 캐즘을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그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워낙 이제 그 단가도 높고 뭐 한 5배에서 8배 정도 단가도 높으면서도 그 시장도 2050년까지 5조 달러까지 급성장을 하는데 용량 자체가 작으면서 점유율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회의론도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수익성 자체는 그래도 높여주는 요소고 그리고 대량 수요는 정해진만큼 대량 수요는 어렵다. 이 정도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실제로 이 삼성 SDI가 27년도 하반기 양산 목표를 하니까 나온지를 봐야 되겠고요. SKO는 28년도, LG 엔소는 28년도, SKO는 29년도니까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 SDI가 일단 선두인 건 확실하다. 그게 이제 현대차와의 네. 또 밸류에이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요거 기대해 보는데 일단은 뭐 이게 자체가 성장률 자체가 뭐 10년에 1,500% 성장을 예상을 하니까 어떤 시뮬레이션 시장 자체가 거기 들어서 뭐 성장률 자체 높으니 거기에 대한 고밸류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아직은 여기에 대한 한계와 회의로는 만만치 않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개화한 것은 맞으니까요. 그러면 전고체를 아까 말씀하신 현대차와 삼성 SDI가 둘이 손을 잡고 어떤 표준을 만들어 나간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전고체를 만들려면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소재가 필요하고 기존에 뭐 양극재, 음극재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몇 개 언급되는 그 소재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이수 스페셜티도 있고 뭐 한농화성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런 그 소재주 쪽이나 혹은 전고체를 볼 때 조금 더 볼만한 포인트는 어떤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현대차와 삼성 SDI가 협업을 맺으면 삼성 SDI의 전고체형 양극재를 공급하는 건 에코프로 BM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이제 소재를 공급하는 요 구조예요. 그러니까 네. 핵심은 현대차, 삼성 SDI, 에코프로의 이수 스페셜 케미칼인데 이게 이제 그 테마로는 스페셜 케미칼이 제일 잘 가고 한농화성은 일부 뭐 이런 거라서 테마로 그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양산 단계에서 갔을 때는 삼성 SD가 탑픽이라 봐야 됩니다. 이제 거기 그렇죠. 실제 수혜가 그만큼 그러니까 기대는 높지만은 현실로 갔을 때는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죠. 네. 막상 가서는. 그래서 이제 삼성 실제로 양산이 되는 시점, 상용화 되는 시점에서는 셀이 더 낫다. 소재보다 셀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향후에 삼성 SDI를 가장 주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삼성 SDI가 삼성전자랑 협업을 해서 이제 무음극 전고체 배터리도 좀 개발을 했거든요. 이제 음극이 없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흑연 음극재가 안 들어가고 예. 거기에 이제 탄소 나눔 복합층으로 해가지고 이거 이제 그 무음극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부피도 감소하고 용량도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서 또 이제 덴트라이트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흑연 음극재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좀 개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파일럿 라인을 가동 중입니다. 현재 울산 사업장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 지금 전용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파일럿 라인에 있고 생산 라인 그 구축을 검토 중에 있고 그 전에는 시장에서 요거 무음극 그 전고체 배터리를 2030년도 이후나 생각했었는데 지금 28년 정도면 조기 상용화가 가능성이 큰 걸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것도 아틀라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럼 삼성 SDI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간 배터리 공급하면서 여기에 대한 밸류를 좀 상당히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네. 오늘 오늘 실적 발표 콩콜에서도 뭐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언급들이 좀 상당히 있어서 이거 좀 더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고체 배터리가 2차 전지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고 그죠? 아니고 뭔가 좀 마중물을 하거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 정도 그렇게 보고 어쨌든 제일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것은 시장이 개화되고 만들어질 때 셋업체인 삼성 SDI.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전고체 배터리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모멘텀은 당장의 EPS를 올려주는 요소가 아니라 그렇죠. 섹터의 밸류에이션 상향입니다. 예. 근데 주가의 상승은 EPS 상향보다 밸류에이션 상향이 더 가팔라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가파르게 그렇죠. 반등났다라고 EPS가 늘어나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밸류는 인식만 바뀌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빨랐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고체를 보고 결국은 그러면 2차 전지를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결국은 2차 전지를 올해 볼 때는 ESS를 또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 올해는 EXS를 버티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에부터 이제 전기차가 좀 회복이 되고 ESS가 더 올라가는 구조가 될 거고 그 위에 28년부터는 27년부터 28년에는 이런 새로운 모멘텀, 휴머니 로봇과 전고체 배터리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으면서 실적 EPS랑 그 밸류에이션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한 28년도 정도면은 27년도나 28년도 정도면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그쯤 되면은 가동률도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실제 가동률 회복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올해는 2차 전지 섹터는 버티는 구간이에요. 버티기 ESS를 버티기 구간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실적들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올해만 좀 잘 버티시면 네, 좋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반도체는 사실 뭐 엄청난 기대와 스토리와 실적을 백업하면서 올라왔고요. 기대감이 높지만 또 지금 어쨌든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죠. 그 영향을 또 뭐 1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죠. 네.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인데 일단 반도체의 그 반도체를 둘러싼 뭐 업황 포인트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반도체 올해 그 3중 슈퍼사이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HBM, 그 D램, 낸드인데 낸드가 가장 약했는데 지금 갑자기 낸드가 부상했습니다. 그 샌디스크 주가가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1분기 낸드 가격을 삼성전자가 100% 인상해 버렸고, 그리고 이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초론 단계에서는 저장 특히 그 HBM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낸드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공급 부족인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그 세계 5위인 샌디스크가 주가 난리가 났어요. 미국 시장에서 있는지 몰라도 지금 낸드 시장에서의 1등은 삼성전자 그리고 2위가 SK 하이닉스고 그런데 정작 주가 많이 간 거는 5위 업체가 많이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D램도 좀 가격이 7% 가까이 올랐는데 낸드는 지금 100%로 더 가파르게 1월 달부터 지금 곧바로 적용돼서 그러니까 AI 인프라 투자에서는 특히 이 SSD가 급증을 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도 또 이제 고용량의 저장 장치가 많이 확대가 되면서 이 두 가지가 수요 측면에서는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문제는 증설을 안 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공정 전환도 거의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요는 폭발했는데 증설은 하나도 안 돼 보니까 가격이 튀는 이런 상황이라서 또 2분기에도 추가 인상 협의 중입니다. 또 올라가요 낸드 가격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낸드 관련해서는 그동안 HBM과 D램 가격 올라간 거 그 모멘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갔다고 하면은 이 낸드 자체가 새로운 또 추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CES에서 젠슨왕이 그 ICMS라고 해서 그 새로운 그 어떤 그 IS 그 ICMS라고 그 렉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16개 트레이가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600테라 그 바이트가 좀 들어가고 하나 그 트레이당 그 렉 하나당 그러면 렉 하나당 전체 렉 하나당 9,600 테라바이트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여기에 이제 여기에 또 낸드가 좀 많이 들어가요. 이 안에.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젠슨왕의 발표 자체가 앞으로 그 낸드 플래시드가 새로운 그 시장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 이게 지금 이게 트리거가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게 GPU 없이 그 CPU가 CPU 없이 직접 SSD 접근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데이터 백목에서 앞으로 제공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젠슨왕의 발표 자체가 낸드 쪽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 된 거고 아까 그 전에는 HBM이 주로 하는 역할 학습을 많이 하고 추론에서는 이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은 HBM 쪽에서의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필요한데 특히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그 방대한 그 KV 캐시를 저장하는 요소로 있어서 그 고성능 eSSD가 가장 필요하고요. 그게 바로 이제 샌디스크가 500% 이상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전 세계 낸드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아직 덜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낸드 부분이 실적 추정치에 반영이 안 됐어요. 전체 아직은. HBM 쪽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막 올라갈 때도 아니 마이크론이 그 정도 좋으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얼마나 좋겠어,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적 발표하고 주가도 올랐던 건데 지금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낸드 쪽에서의 변화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내 삼전 육세에 반영될 수 있는 추가 여지가 남아 있다. 네, 재평가를 하는 네. 거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내용들이 국내 증시 자체가 그 밸류에이션 재평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의 재평가를 받는 것들은 봐야 되는 거죠. HBM도 좋고 D램도 좋았는데 네. 낸드도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뭐랄까 밸류 자체를 어떻게 주고 있냐면은 여전히 PBR로 주고 있거나
펄을 줘도 약하게 줘요. 그러니까 지난번 얼마 전에 시티그룹에서 시티증권에서 SK하이닉스 140만 원 목표가 낸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때 구조가 그 스탑 밸류에이션을 주겠다는 거예요. TSMC처럼 밸류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펄을 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과 D램을 나눠가지고 그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합산 STOP로 그래가지고 이제 목표가 140만 원을 불렀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SK증권에서 삼성전자 13배, SK하이닉스 9배 퍼 해가지고 뭐 26만 원인가? 네. 그리고 하이닉스 150만 원 불렀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식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 SK증권 기준으로 만약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은 TSMC라든가 마이크론이 20배 밸류를 받으면서 목표가 잡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20배 주면 어떻게 될까? SK증권 기준으로 그 150만 원 퍼 9배 기준으로 150만 원 잡았으면은 20배 주면 300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주가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밸류가 아직 안 나요. 그러면은 아직은 고점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 말씀드린 거는 삼성전자 목표가 20만 원 밑에는 보지 마라. 그리고 하이닉스 엑스엔이 100만 원짜리 목표가 100만 원짜리 밑에 있는 리포트는 보지 마라. 그리고 목표가 그냥 예단하지 말라.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SK증권이 26만 원 최고가고 대략 20만 원 밑에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SK증권이 삼성전자 올해 180조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올해 147조 잡아놨는데 대체로 하이닉스가 한 120조에서 160조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140조에서 180조 정도에서 나오는데요.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주말에 리포트가 나온 게 돌아다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정치를 삼성전자가 올해 245조 그리고 하이닉스를 179조를 잡아놨어요. 올해. 내년 훈도 네, 올해. 대략 이제 올해 컨센은 뭐 계속 올라가긴 합니다만 삼전이 한 130, 140 그죠?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한 100조에서 한 250조 정도일 텐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 올해를 이렇게 잡으려니까 그러면은 언뜻 봐도 420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작년에 한 10월 달 정도, 11월 정도에도 그러니까 11월 달 정도면 해도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 합산은 200조 넘는다. 그러다 1월 때 하니까 300조 넘는 나오다가 이거는 모건 스탠리가 그 반도체 겨울 얘기했던 것인데 이렇게 끊김. 근데 올해 420조, 내년에 삼성전자 317조 잡아놨어요 영업이익을. 그리고 하이닉스 225조. 그러면 둘이 합산으로 하게 되면 540조예요. 네. 이거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근데 목표가는 삼성전자 21만 원, 하이닉스 110만 원이에요. 다른데 뭐 하냐는 이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놨는데 그래서 이게 계속 상향되는 것들이 있어서 예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고 일어나면 목표가를 올리고 목표가 올린다는 거는 뭐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근거로 해서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4는 거의 지금 대등한데 그 양산 그 삼성전자 먼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런 것도 약간 맞지 않고요. 비슷하게 들어갈 거고 삼성전자 원C D램 성능과 SK하이닉스의 원B D램 성능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기술력은 하이닉스가 더 높다는 거는 입증이 된 겁니다, 사실 더. 그리고 그래서 이제 HBM 쪽에서도 하이닉스는 우리는 더 여기서 점유율 그 엔비디아 쪽으로 70% 점유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우리는 2월달에 양산 들어간다. 서로 지금 막 지금 그런 상태니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보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잘 보면은 이거 좀 맞아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네, 실적 발표 넘어. 그러면 어쨌든 HBM을 둘러싼 지금 두 회사의 대전이잖아요. 격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잘하느냐 얘기를 할 때 기술력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죠? 간다는 것 같고 시장 점유율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낫다. 서로 이제 누가 낫느냐를 각축을 벌이는데 약간 다른데 약간 달라요. 네네. 약간 보충하자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요게 지금 그 4나노로 주로 제작을 베이스대를 4나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TSMC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같은 원비를 했을 때는 성능이 삼성전자가 월등히 낮아요. 하이닉스가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원C를 했기 때문에 그 원가가 더 많이 더 적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겨우 맞춘 거예요. 성능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진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그래서 이 패키징 기술력은 하이닉스가 월등히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디램이라든가 낸드 쪽에서 돈이 온라인 그 HBM만큼 벌다 보니 이익이 높다 보니까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 굳이 원가가 더 높은 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 수율이 20%면은 100% 맞추기 위해서 그 증서 5배 늘리겠다. 이 전략이에요. 50%면 2배만 늘리면 되잖아요. 수율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마진은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 삼성이 높다고 하기에는 그거는 좀 맞지 않고요. 그것도 좀 아이가 있다. 네, 네, 다만 삼성이 저력이 있는 거죠. 자체 파운드리 하면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좀 많이 쫓아왔다. 충분히 붙을 만한 정도로 쫓아왔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업황이나 그다음에 가격 인상 또 HBM4를 둘러싼 것도 사실은 누가 뭐 낫다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둘 다 좋다고 얘기하셨고 실적 발표 얘기하신다. 실적 발표가 이제 4분기가 됐고 그죠? 네. 그 내용을 좀 뜯어봐야 되고 올해 실적이 이제 얼마 되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죠. 네. 사실 앞에 좀 섞여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하이닉스 실적 발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세론이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당일 NST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요. 영업이익 19조 2천억 나왔죠. 그리고 이제 주주하는 패키지 14조 3천억 요게 좀 놀라웠었고 그 여전히 ADR 포함 가능성도 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램 영업이익률 70%대 나오고 네, 거의 엔비디아급이에요. 엔비디아가 네, 낸드가 25%고 네. 영업이익률이 58% 나왔어요. 네. 그리고 순이익이 15조 2천억인데 그리고 이제 HM4 양산도 체제 구축 완료돼서 고객 협의 일정에 따라서 양산 진행 중이다라는 오딩이 좀 나온 것들이 컸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저는 12조 2천억에 대한 소각 요거에 대해서 일단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SK하이닉스랑 원래 같은 날 해야 될 하이닉스 먼저 기습 발표했잖아요. 삼성전자도 20조 정도 뭐 영업이익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요것도 특별 배당을 했어요. 특별 배당 하는 바람에 그 분리과세 그 배당소도 분리과세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이 있고 반도체에서가 16조 4천억 정도 거의 압도적으로 이익이 나와서 또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하면서 자사주 매입도 하는 계획도 나왔는데 근데 이제 주목한 거는 저 하이닉스의 그 12조 2천억의 그 자사주 소가 요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봐요. 좀 높게 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24년도 말에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까지 했는데 요거랑 질적이 완전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상 최대 실적과 그리고 시장 상황이 가장 뭐 HBM 쪽에서 독자전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주가도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을 했다면 사실상 전량 소각입니다. EB 물량 빼고선 대부분 전량 소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EPS가 올라가는 게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그 실적 좋은 상태에서 자사주 소각을 해버리면은 EPS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상 보유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했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극대화 카드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량 소각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수단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SK하이닉스를 사는데 글로벌 스탠더스 거버넌스에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기조에도 맞아요. 자사주 소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일 때 사만전자가 위협일 때 그때 했다는 거죠. 주가 방어용으로 했고 그리고 당시 상황이 지금처럼 AI가 좋고 막 반도체 좋은 상황이 아니라 반도체 겨울론이었단 말이에요. 실제 부진한 상황에서 그러면서 자사주도 매입을 한 다음에 순차 소각을 했고 그 삼성의 그 조치는 약간 방어적 성격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경권 방어를 위해서 또 자사주 일부를 유지를 했다는 거죠. 하이닉스는 실제로 그 주주 가치나 이런 기업 가치를 놀리기 위한 공격적인 조치다. 그렇죠. 그래서 EPS 상승의 기울기가 그 삼성전자가 당시 할 때는 이게 완만해요. EPS 개선이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하이닉스는 EPS 기울기가 이게 소각을 하게 되면은 더 가파라지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명백하게 하이닉스는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그 전에 이제 2.2% 정도의 12조 2천억 정도 수준으로 자사주 가지고는 ADR을 상당히 해봤자 소형 주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규제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각을 하고 그러면은 ADR 상장에 대한 가능성을 같이 가능성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대략 4에서 5% 정도 자사주 매입을 새로 해가지고 그걸 상장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은 자사주 소각해서 애들 상장 안 하냐 이게 아니라 정부 기조대로 전체 소각해서 이런 12조 2천억을 이렇게 소각하는 기업이 없잖아요, 여지까지요. 소각을 하면서 향후에 ADR 상장 가능성도 좀 열어뒀기 때문에 이건 되게 높게 평가해야죠, 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맞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익 될 것 부분에 같습니다.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주주가치 환원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많이 뭐 워낙 이익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분석을 많이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배당도 특별 그 배당 2조 1천억 한 것도 뭐 사실 주가에 비해서는 크지 않지만은 굉장히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한 거고 앞으로 최태원 회장이 향후에 뭐 몇 년 후에 총 200조 얘기를 2천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24년도에 하이닉스에서 당시에 이제 그 아마 사장이었 대표를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뭐 3년 내에 2, 3년 내에 총 200조 얘기했었는데 1년 반 만에 결정했어요. 2천조 얘기를 했는데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 네. 근데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가가 막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지금 국내는 이제 100만 원 밑에도 가끔 있긴 한데 제가 100만 원 밑에 빼고 말씀드리면 SK증권 150만 원부터 해서 신한투자 130만 원, 메리츠증권 145만 원, 그리고 삼성증권도 125만 원. 삼성증권에서 내게 되면은 그 직원들이 다 사요 주식을. 그리고 여기 리포트에 없는 주식을 사면 안 되거든요. KB도 140으로. 네, KB도 140 정도. KB가 그랬나요? 네네네. 어제 오늘 리포트 새로 여기는 없는데 새로 나왔어요. 네. 한국투자증권도 130만 원 부르고 막 이랬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지금 DB금융투자가 아마 SK하이닉스 160조 올해 나오는 걸로 불렀고 SK증권 150만 원 부를 때도 147조 정도 이렇게 불렀고요. 삼성전자는 SK증권이 26만 원 최고가인데 지금 대체로 20만 원 밑에가 없더라고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뭐 삼성증권 23만 원, 신한 23만 원, 교보 22만 원, 유진 21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20만 키움증권이 영업이익은 172조를 불러놓고서 그러게. 20만 원 계속 유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아직까지는 밸류 자체를 막 올리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목표가 너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 추정치는 계속 상향되고 밸류에이션도 상향되면서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다. 그러면은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밸류에이션도 올라가고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에서 굳이 시장 조정을 받았다고 겁먹고 팔 이유가 있냐? 저는 팔 이유를 도저히 못 찾겠다 아직까지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적어도 뭐 물론 이제 메모리 가격 그다음에 이제 정점을 치는 때가 언제냐, 반도체 사이클은 어디 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은 뭐 지금 이제 1분기, 2분기 올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보는 밸류에이션 측정 방식이 계속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시티증권에서 스탑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SK하이닉스를 평가한 것처럼 그리고 SK증권에서 삼성전자 13배, 하이닉스 9배 퍼 기준으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를 한 것처럼 그러면은 마이크론과 또 TSMC, 왜냐면 TSMC 영업이익률을 하이닉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7년 만인가요? 뭐 얼마 전에 넘어갔는데 그럼 이익률도 되게 좋은데 밸류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TSMC랑 마이크론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시장이 언젠가 올 것 같다.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퍼 5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니까 뭐 실적 추이에 따라서 내년 기준으로 퍼 3배인데요. 그러니까 뭐 전자나 닉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주식을 흔들릴 때 이제 안 뺏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저도 자체도 포지션이 어떠냐면은 하이닉스는 좀 나름 추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에 제가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고 했을 때 고객들이 놀랬어요. 네. 저것 좀 이랬거든요. 그게 또 빠졌습니다. 30만 원에 그리고 골드만삭스 리포트 때문에 그게 24만 원까지 빠졌었어요. 그때 더 샀고 그리고 이제 30일, 38까지도 계속 사고 그래서 끌고 가다가 42도 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50만 원, 55만 원에서도 눌렸을 때 그것도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제 아들도 하이닉스가 있어요. 50만 원대 초반에 그때 12월 15일 날 증여해가지고 그때 사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끌고 온 상태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계속 그냥 안 팔고 계속 가져만 가고 뭐 이런 상태인데 딱히 이제 이런 거 팔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이닉스는 저희가 수익 여유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본주를 9만 원 정도 선 그때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소 좀 늦게 들어간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수익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잘 가져가시고요. 혹시나 이게 이제 이게 그런 정말 가끔 있는데 하이닉스 140만 원 간다고 막 이래 버리니까
뭐보다 신용 지르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자칫하다가 죽어요. 음. 오늘처럼 하이닉스 8% 빠질 거라 누가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 그 글로벌 그 리스크 오프 환경이 벌어졌을 때는 삼성이 하이닉스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2월 달은 삼성이 하이닉스 눌리면 사시는 건 좋은데 여기서 막 신용 담보대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레버리 쓰는 건 안 돼요. 2월 달은 되게 보수적으로 시장 보이고 1월 달에 많이 난 수익을 최대한 지키는 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현대차 이야기하겠습니다. 와, 뭐 사실은 현대차도 실적이 지금 막 좋아지고 EPS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에 우리가 주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밸류나 그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물론 저평가했었죠, 그죠? 저평가했는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랐고 또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저 정도 좀 오는 흐름들이고 또 로보틱스를 어떻게 볼 거냐, 현대차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최근 이제 저도 그렇고 이용 인사님도 그렇고 네. 이용 인사님이 현대차 6년 투자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 아이디어를 처음에 잘 받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에 그 하반기에 한 11월 12월 달에 올해 증시가 상당히 쏠림이 심할 거다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쪽에를 집중 매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반드시 포트에 매집을 할 종목을 현대차를 꼽았습니다. 이유가 이제 CES 전에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봐서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적중했네. CES 때 터진 거죠. 그 전에는 도요타와의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했었어요. 예. 도요타가 PBR이 한 배인데 현대차는 예. 0.6배인데 예. 이 차이를 왜 두느냐 예. 뭐부터 해서 도요타가 뭐 11배인데 그 현대차는 6배, 7배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걱정을 해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게 테슬라랑 비교하는 거죠. 40만 원이 딱 넘어가는 순간 네.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CES를 딱 보니 네. 이 아틀라스 로봇이 이게 세계 최고인 게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아틀라스 로봇을 가지고 실제 양산 라인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줬는데 게다가 그 백덤블링을 할 때 뭐 자세를 고쳐가는 보통은 로봇들은요 하나의 시퀀스가 발생을 하면 실패를 했을 때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내가 그렇죠. 백덤블을 했으면 넘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음 일어서는 동작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현대차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올뉴 아틀라스예요. 완전히 바뀐 아틀라스란 말이에요. 백덤블링 하는 과정에서 내가 실패할 걸 예상하고 그 와중에 시퀀스를 바꿔서 동작을 다시 했다는 거죠.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그 하나의 덤블링이 실패한 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거고 그리고 테슬라가 뭐 계란 이렇게 뭐 집는 거라든가 배터리 이렇게 옮기기 이런 건요 20-30년에 이미 다 했던 것들이에요.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거는 지금은 저기 대학교의 학부생들도 만듭니다. 그 정도는. 이제 그게 그래서 지금 아틀라스의 기술차가 확 나는 게 지금 느껴졌고 그리고 그 테슬라가 보여준 것도 양산 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현대차 자체가 지금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그 기업 가치 재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IM증권에서 얼마 전에 보고가 나온 거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업이 구체적인 로드맵이 밝혀졌죠. 28년도에 상용화 3만 대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현대 모비스로부터 액추에서 공급을 받고 뭐 현대 오토웨버로부터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공급받으면서 공급망 구축이 된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쟁사들은 양산 자체가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이 없는 반면에 3년 내에 대규모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현대차랑 테슬라라는 그런 분석 보고서 있는 것처럼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 이 지분 또 각자 지분도 있잖아요. 현대글로비스, 그렇죠. 뭐 기아, 네. 정의선에 현대차 갖고 있는 이 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지금 정당화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 그 엔비디아와 그 구글과 협력을 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한 것들, 특히 이제 그 알파마요와 그 E2E 기반의 그 자율주행 그 알고리즘을 가진 알파메오가 현대차의 그 개발 방향과 일치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구글 딥마인드랑 같이 알고리즘에 대한 고도화 연계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다 그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만 충분히 이제 뭔가 보여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올해 2분기에 그 페이스카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을
현재 그 현대차의 상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IMG 거래에서 저희 회사에 나온 리포트에서는 자율주행 및 그 휴머노이드 개발 성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인율을 해소하면서 어떤 섬유저처 특히 테슬라의 격차를 좁혀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 결국 밸류잖아요. 지금 그것 맞습니다. 때문에 오른 주가인지 어떻게 설명하고 얼마나 남아 있느냐. 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이제 그 현대차가 퍼가 지금 10배 정도 돼요. 10배, 11배 정도 수준인데 테슬라가 250배, 180배, 250배 정도 되고 PBR도 지금 이제 한 배 이제 올라왔는데 테슬라 뭐 25배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격차라는 건데요. 테슬라 이번에 CES에서 일론 머스크가 묻힌 건 처음입니다. 아틀라스가 다 씹어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뭔가 아젠다를 던지고 기술을 이렇게 할 거라고 던졌는데 네. 현대차는 이걸 구현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아틀라스 로봇이 다 그 URP 펌프로 기반이었는데 다 전기식 모터로 다 바꾼 게 정은선에 대한 지시에 의해서 완전한 다른 로봇이에요. 그래서 현대차는 완전히 새로운 차를 만들 때 올유를 앞에 붙입니다. 더 뉴는 올유를 붙였고 올유 아틀라스잖아요. 완전한 새로운 로봇을 이번에 보여준 거고 현대차 자체를 해서 이번에 그 구매본부 내에 로보틱스실을 신설해서 양산체제 구축이 좀 들어갔고요. 구매본부 밑에 로보틱스 부품 구매실을 올해 1월 달부터 신설했습니다. 이전에 또 로보틱스 그 SCM 전략팀과 부품 구매팀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조직을 개편했고 여기서 이제 이 자체가 이제 공급망의 공급망 체계화를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비용 경쟁력도 확보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제작 단가의 그 액추에이터가 60% 단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운시키는 건 앞으로 현대모비스가 해줘야 되고 이런 구매 실을 통해서 아마 또 계속 이제 부품 관리를 할 거예요. 굉장히 이 안에 뭐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MLCC, 뭐 센서 카메라 이런 것들을 다 조달을 체계화해서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앞으로 할 거고 28년도에 그 현대차 조제 공장에서 그 아틀라스 로봇에 여기서 우선 도입을 되는 데 있어서 이 양산 계획의 핵심 그 부품 조달을 지금 구매 그 로보틱스실에서 앞으로 전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조달 방식을 또 전문화하면서 가격 경쟁을 높일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제 그 박민호 그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거친 이분 박민호 그 AVP 본부장을 연임했죠. 포트닷컴 대표까지 이제 겸임을 하게 되는데 박민호 사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현대차의 그 SDV 전략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고요. 그 포티투다 그 문 닫았다는 이런 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구인 50명 채용 최근에 한다라고 발표 봐서는 이런 이제 그 테슬라와의 본격적인 이제 정면 대결에 대한 자신감을 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차 그룹의 어떤 강력한 재정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서 일단은 테슬라와의 대항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로봇 말씀 그러셨어요. 로봇 쪽에서는 그래도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원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꽤 좋은 회사잖아요, 그죠? 네. 성과를 거기다가 얹어서 내고 있는데 사실은 자율주행 쪽은 여러 뭐 데이터라든지 그죠? 실제 주행 이게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현대차가 좀 많이 밀려 있는 거 아니에요, 글로벌? 약간 다른데. 네. 그 지금 글로벌에서 자율주행 4 이상, 레벨 4 이상으로 가장 기술이 높은 거는 웨이모입니다. 웨이모 다음에 모셔널이에요. 근데 그 테슬라는 자율주행 4의 기술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뒤쳐져 있어요. 그쪽에 대한 마일리지가 뭐 웨이모가 1억 2천만 마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 테슬라는 레벨 4 단계에서의 마일리지가 쌓인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핵심은 FSD는 2.5단계예요. 레벨 2에서 3 정도 사이 2.5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 완전 자율주행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또 현대차에 비해서 5년 앞서 있고 또 레벨 4 단계에서는 모셔널과 웨이모가 테슬라보다 5년 앞서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모셔널은 이제 현대차하고 관련 있는 게 그렇죠. 예. 근데 모셔널도 올해 말부터 미국에서 상용화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테슬라 경쟁이 붙으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보여줄 거고 이 FSD와 견주는 그런 그 자율주행은 지금 현대차가 지금 5년 정도 4-5년 정도 뒤쳐졌다고 보는데 이 엔비디아와 협력과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 특히 박민호 사장 체계에서 요 잘만 끌어가게 되면은 한 2-3년 정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 격차를 2년 내 정도는 좁힐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박민호 사장이 이런 체제에서 그 SDV의 어떤 기술을 자체를 이제 실제 양산 체제에 완벽히 구현한 것들 특히 알파마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 기술을 통해서 구현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자체도 이제 결국에는 자율주행에 있는 기술이 로봇까지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로봇이나 AI 분야까지도 일단 확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본격적으로 비교가 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의 그 로봇 전략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28년도에 아틀라스가 3만 대 양산되기 전에는 그때 그 CES에 보였던 그 모베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동형 로봇 자율주행 플랫폼을 플랫폼. 네. 본격적으로 양산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 모베드 보면서 사람 물어보면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플랫폼이라 얘기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지금 영업이 개시가 되고요. 올해 1분기부터 양산 들어가서 판매가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SL 통해서 위탁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한 상태고 3년간 만 대에서 15,000대 정도 그 판매 목표를 하면서 매출을 한 1,500에서 2,00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모베드 특징 자체가 이게 이제 그 경사로도 이렇게 그 수평을 유지하면서 한 20cm 높이랑 한 10도 정도 경사로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 안에 물류 배송도 할 수 있고, 촬영 장비도 얹고, 광고 안내라든가, 골프백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타는 용도, 순찰 용도로도 이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이걸 실제 판매한다는 겁니다. 실제 수익 모델이 되고 있어서 28년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 전에 모벨을 통해서 현실적인 수익 모델을 먼저 만드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약간 이원화 전략이죠. 보스턴 하이미너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아까 로보틱스 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웨어러블이라든가 이동형 로봇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되게 14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실제 판매가 앞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8년도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로봇 모멘텀은 올해부터 발생을 하는 겁니다. 좀 달라요, 이 부분이. 네. 그리고 28년도에 그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양산이 됐을 때는 그 삼성증권의 분석인데, 시간당 인건, 그러니까 가격은 제조단가 기준으로 4,3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시간당 인건비가 1.2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의 그 조자 공장의 시간당 인건비는 현재 66달러고 미국 시장의 미국 노동자의 시간당 인건비는 88달러 정도인데 이게 1.2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건비가 낮은 그 공장이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인데 거기가 7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조자 공장이 66달러니까 원가 단가 게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1.2달러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그 현대차도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는 게 이게 시의 트림이고, 미국이 리쇼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조업 기반을 미국으로 가져가는데 미국 인건비 비싼데 이거 어떻게 하냐?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바로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수인 겁니다. 그래서 그 현대차 무디니 사장이 얘기하기를 그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 없는 그런 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는 앞으로 그러면은 아틀라스 로봇이 대거 투입되는 그런 시점부터는 기존에는 거의 실전 배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 명지상부하게 부각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조자 공장 자체가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장 자체가 앞으로는 이제 실전 생산 체계, 그러니까 실전 유연한 생산 체계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전 배치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체 글로벌 생산망의 허브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테슬라와의 차별점은 엔비디아라든가 구글 이런 글로벌 빅테크가 실시간으로 협업을 하면서 개방형 피지컬 AI 허브 역할을 앞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커요. 테슬라 독자 노선과 구글과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그 데이터 피지컬 AI 기반의 중심 역할을 앞으로 조제 공장이 한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미래 이제 노조가 반발을 한다. 이거는 이제 당난거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국 시장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렇죠? 네. 이걸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노조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시간과 인건비가 그 3만 대 생산했을 경우에는 1.2달러가 떨어진다 했을 때는 이게 또 360일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가 절감부터 하게 되면은 그러면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또한 밸류에이션이 상향이 되고, 외부 고객사라도 연 1조 원 이상의 29 정도 되면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인식한다 하니까 이 아틀라스 로봇이 이제 상용화되고 외부 판매까지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앞으로는 현대차 그룹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도 IPO 얘기가 막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게 상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와 연관이 맞습니다. 그겁니다. 나오죠. 그러니까 네.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하면서 지배 구조도 개편하는 그걸 완성하는 어떤 고도의 전략적 행보고 그래서 로봇 산업에 대한 글로벌 표준도 선점할 수 있으면서 재무 건전성도 확보하면서 또 이제 이게 어디죠? 그 소프트뱅크한테 이거 인쇄해 올 때 그 4년인가 5년 내에 상장하도록 약속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풋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어가 되면서 이 자금으로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 자금도 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 그 시장에서 뭐 하나투자증권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평가로 146조 뭐 이렇게 얘기했었고 KB에서도 128조. JP모건에서 122조인데 뭐 뉴스에 보면 30조 얘기도 있고 60조 얘기만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들은 대체로 다 100조 이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정의선 회장이 한 22%가 지분 갖고 있으면 그걸 일부 뭐 한 지배구조 개편 자금이 최소 5조 이상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충분히 순환 출자 해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그동안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인을 받고 있었는데 이 또한 밸류에이션이 상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앞으로 그러면은 2021 그러니까 AI와 로보틱스 기반으로 인해서 종합 모빌리티 뭐 솔루션 기업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현대 그 단순하게 이제는 뭐 도요타와의 밸류 비교가 아니라 그 테슬라와의 밸류에이션 비교가 직접적으로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크겠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현재는 아직 그 현대차를 보고서 깜짝 놀라서 옵티머스를 공장에 투입하겠다 했거든요. 이게 이제 현대차의 CES 내용을 보고서 그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테슬라는 주로 이제 도로주행 데이터 중심이지만은 앞으로 현대차는 공장과 물류 건설 등 이런 광범위한 산업 데이터를 앞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그 데이터 보유한 것들은 그 로봇 그 교육센터를 통해서 이제 그 교육이 된 로봇이 새로 나온 로봇에 계속 교육하면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구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양산 자체가 지금 워낙 잘 만들잖아요. 그 현대차 그룹은 양산 세계 최고 수준의 양산 노하우를 품질로 갖추게 될 것이고 네. 테슬라는 단차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트렁크 이게 단차가 안 맞아가지고 그 스스로 이렇게 닫을 때 팬트 깎아먹는 경우도 막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게 단차 되게 심하고. 물도 샌다며.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도조 같은 폐쇄형 독자 노선을 AI 생태를 구축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구글 과의 협력을 통해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거죠. 문제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게 부담인데 밸류를 다시 리밸류를 주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지난번에 59만 5천 원까지 갔다. 지금 50만 원 밑에 한 47만 원인데 그렇게 보면 50만 원 밑에가 비싸지 않다. 비싸지 않고요. 다만 이게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갑자기 너무 많아져가지고 걔네들이 막 달려들었죠. 50만 원에서 막 겁없이 막 사요.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제법 횡보할 것 같아요. 제법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 크지는 않겠지만은 제법 조정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이제 매집을 해야 되는데 막 지금 여기서 빨리 막 사는 게 아니라 저희도 현대차를 26만 원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31만까지는 최대 물량을 잡고 더 갈 때 더 샀어요. 다 샀는데 그래서 이거 30일까지 사다가 아니 38까지 사자 하다가 42에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50만 원도 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좀 샀어요. 50만 원 이하에서 좀 많이는 못 사죠. 좀 사긴 샀는데 이미 밑에서 물량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렇죠. 위에서 조금 사도 부담이 없는데 네. 여기부터 신규로 물량을 많이 사기에는 부담이 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하시고요. 최대한 누릴 때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상승이 왜냐면 1월 달에 98%가 올라갔다 조정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기간 조정과 눌림목이 필요하고 네. 그런 구간이 좀 발생했다. 천천히 하셔라.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달라지고 있다. 그 내용들 이청한 이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